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떤 약을 쓰고 복용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불안장애에서 쓰는 약은 세로토닌계 계열의 약으로 구별되는 약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렉사프로, 그 다음에 파로세틴, 졸로프트, 프로작 뭐 이런 약이 있는데 네. 그런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쓰는 것이 1차 선택약으로 돼 있고 1차 선택약이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진정제를 좀 섞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벤조다이제핀이라고 통칭하면 자낙스 같은 약들, 데파스 같은 약들, 아티반이나 발륨 같은 약들을 낮이나 저녁에 잘 배치해서 쓰면 그 불안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벤조다이제핀이라고 말한 그런 약들은 불안을 빨리 잡아요.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불안의 강도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나중에 습관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요 세로토닌에 관련되는 약들은 금방금방 듣질 않아요. 네. 그럼 반면에 한번 이제 듣기 시작하면 굉장히 효과가 강력하고 오래 유지하기에도 유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을 병합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의사가 이걸 잘 병합해서 쓰느냐가 결국 아트입니다. 이게 아트.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저께 오셨었네요. 그 임산부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의사들이 임산부한테 되게 소극적으로 쓰는데 우리 병원에 이제 계시는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님하고 저는 좀 약을 공격적으로 또 안전하게 잘 써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정말 눈물 납니다. 막 부산, 뭐 대구, 제주, 여수 뭐 이런 데서 얼마나 힘들면. 네. 왜냐하면 개인 병원 가면 내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알았어. 결혼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약간 끊었다가 다시 너무 불안해. 너무 우울해.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더세이프라는 그런 기관하고 연결돼서 우리 병원 한정열 산부인과 교수님하고 네. 찾아온 다음에 저한테 이제 트랜스파 받아서 제가 치료하는데 그 환자도 굉장히 불안해서 집이 강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셨는데 의사들이 너무 약을 조금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쓰거나 잘 못 쓰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적절하게 약을 조금 늘려줬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적은데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적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지우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너 애기 약 못 준다. 너 약 먹었으니까 너 애기 지워야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네. 예,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가요? 많아요. 이게 95%의 의사들이 그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보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정열 교수님이라는 분은 에비던스가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게 약물 독성학을 또 전공하셔가지고 네. 이런 약은 괜찮다 사실은. FDA나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뭐 B등,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정신과 약이 거의 B등급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사라지긴 했지만 굉장히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서 태아나 산모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써 있기 때문에 네. 텍스트북으로 제대로 공부한 정신과 의사는 그냥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네. 끊어라. 그러면 임산부가 약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지 뭐. 안 되면 뭐 기형아 날 수도 있으니까 지우세요.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런 방어적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지워요, 애기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케이스가 한 20, 30 케이스, 50 케이스, 100 케이스 아래지만 그 교수님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어드버타이저를 하고 네. 계몽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책임지기 싫어하고 보수적으로 갈 건가? 네. 예, 그게 저는 큰 공공보건상의 문제다. 산모들한테도 그 정신과 약을 적절히 쓰면 충분히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이제 뭐 태아의 안전 이런 거를 걱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고 좋은 약을 쓰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신과 약의 대부분이 사실은 산모들한테 썼을 때 위중치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폴루션이나 대기 환경이나 오염에서 또는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생길 위험하고 비슷하다라는 보고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한정열 교수님한테 물론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되겠지만 이 말은 그렇게 정신과 약이 위험하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 케이스의 문헌 조사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해봐도
그렇게 위험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연구가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연세대학교 약대 거기랑 같이 해서 지금 우리나라 심평원 자료, 의료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네. 산모 중에서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로토너지 드럭을, 세로토너지 항우울제를 네. 먹는 사람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기형아 발생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거를 지금 조사한 그런 빅데이터 연구에서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곧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란셋에 지금 가 있는데 지금 리뷰 중에. 란셋.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산모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희망이 되지만 이 하나의 그런 잘못된 그런 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연하게 생겨서 기형아가 발생했다라든지 나중에 발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항우울제 때문인지 뭔지 사실 알기는 어렵죠. 산모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반대급부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모들은 내가 어떤 그런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감수하더라도 임신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무조건 현재는 95% 이상의 많은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쓰는 것을 좀 거부하고 있고, 나는 약을 못 준다, 아기를 지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으로서 그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요 메시지라면 이런 거를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 장애는 어떻게 보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정말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상생활을 멀쩡하게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알아서 컨트롤하겠다고 끙끙대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의사들을 찾아서, 또 근데 좋은 의사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근데 교수님, 그 좋은 정신과 의사란 혹시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환자들에게 애정과 정성을 쏟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면담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첫 면담에서 그래도 한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면담을 하는지. 이거 너무 영업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 말해주세요. 이래도 되나? 구독자분들께. 구독자였는데. 네. 그래서 첫 진료를 했는데 그 의사가 나에게 집중을 하고 최소한 20분 이상 또는 30분 넘게 면담을 하는지, 그리고 진심 어리게 그런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으로 보는지, 이거는 사람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의사들이 좋은 의사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의사보다 그냥 이렇게 상담 뭐 이렇게 태블릿 주면서 이게 설문지 하세요. 뭐 한 10개 이상 뭐 하라고 하는 의사들, 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설문하고 면담 진중하게 하고 그 환자에게 대하는 애정 어린 눈빛과 태도와 말투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하고 동반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진단이 가장 많고요. 범불안 장애 진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우리나라 여성들은 불안의 특성이 매우 강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예전에 어머니들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저희 할머니가 항상, 네. 그러셨죠? 네. 미국의 DSM-5, DSM-4, 5 진단 기준에 보면 그렇게 걱정하면 다 범불안 장애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다 병으로 다 캐테고라이즈는 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그런 기준 동일하게 사용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많은 부분이 범불안 장애다. 두 번째는요. 네. 특정 공포증이 사실은 많은데 그게 불안 장애에 속하는 겁니다. 특정 공포증. 예를 들어서 고소 공포증, 물 공포증, 동물 공포증, 새 공포증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근데 치료를 안 받죠. 네. 그렇죠. 예, 이거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디지즈 개념에서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만 뭐 약간의 조치를 받거나 그럴 뿐이지, 이거를 그냥 상시 치료받으면서 약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컨디션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안장애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맞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정신질환 중에 유병률이 제일 높은 게 불안장애라고. 그렇지만 그게 모든 불안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걸 그냥 생활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감내할 만하면 굳이 전문가를 찾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면
찾아서 같이 해결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소프라노 가수고 유명 가수인데 자기는 이제 무대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떨리고 불안한 게 교회에서 산소가 특송하라 그러면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객이 다 보이고 너무 가까이에서 있기 때문에 어머 쟤 누구 딸인데 뭐 쟤 저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들이 들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고. 그럼 그럴 때만 드세요라고 제가 약을 그때 살짝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끙끙거리고 뭐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뭐 그럴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이제 불안에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뇌파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